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은 한국이 요구하는 새정치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온통 이준석과 윤석열이 꽉 차 있죠. 윤석열이 한참 화제가 된 건 작년과 올해 초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대선 주자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보수 세력의 대권 주자로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이준석 국힘당 대표죠. 이준석은 30대의 나이에 제1야당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보수적폐 세력들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거를 계기로 해서 마치 지금 새정치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서 실현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나 윤석열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새정치는 사실 새정치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새정치라는 걸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수 적폐 세력들은 왜 새정치를 못하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는 뭔가? 이게 이번 주 주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이준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준석이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준석이 그 꼰대 정당 그리고 적폐 정당인 국힘당에서 엄청난 파격을 일으켰고 앞으로 새정치, 사이다 정치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대 포장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준석이 처음부터 지지율이 높았던 것도 아니에요. 국힘당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거는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돌풍을 일으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주목받았던 건 이준석이 아니라 김웅이었어요. 김웅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초선 돌풍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준석이 나오면서 이준석으로 정리가 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애초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국힘당 정치인은 안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바람이 이미 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당선된 거는 이준석이 대단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위협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새로운 사람을 지지하려는 바람에 이준석이 올라탄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왜 밀어줬냐라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랬겠냐?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국힘당 지지자들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금 국힘당 가지고는 도저히 정권 교체를 할 수 없겠다. 국힘당이 정권 교체를 하려면 그만한 사람들이 또 당대표하고 이러면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느니 차라리 새로운 얼굴, 그 젊은 사람인 이준석이 되는 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야 국힘당이 과거의 이명박근혜 정권 때랑 다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 청년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까? 이제 새 정치를 할까?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로 당선된 게 파격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파격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파격적인 조치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보수 세력의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맞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명확히 해야 될 거는 그럼 이준석이 됐으니까 국힘당이 달라지겠냐? 국힘당이 새 정치를 하겠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쇼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국민의 요구가 실현된 거냐 하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건 거죠. 왜냐면은 이준석이 가진 내용물은 이준석이 가진 생각이라든가 정책 이런 거는 기존의 적폐 세력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을 이제는 실현할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한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준석은 그냥 수구꼴통에 불과하다라는 게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론을 보면은 이준석과 윤석열이 대단히 강력한 것처럼 보이죠. 온갖 이슈를 다 몰고 다니고 대단한 위세를 막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건 막 충격이다, 위기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준석이랑 윤석열이 엄청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대선 후보 경선을 이대로 하다간 진다. 경선을 흥행시켜야 된다라면서 경선 연기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이준석과 윤석열은 보수 세력의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반대죠. 그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을 한번 볼까요? 윤석열의 가장 이슈는 뭡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X파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슨 비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파일인데, 이 X파일 사건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윤석열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이 언제든 훅 날아갈 수 있는 부패한 적폐 세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X파일은 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니어가지고 넘어가고요. 윤석열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윤석열이 지금까지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한 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봐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수, 중도,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울러서 승리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탈한 진보 세력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력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보수, 중도, 진보를 다 아우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건 뭐 아름찬 포부라고 할 수 있겠죠. 말 한마디로 보수, 중도, 탈, 진보까지 모두 묶을 수 있으면은 진작에 국힘당이 했겠죠. 그리고 정치인 중에 국민 통합 이루고 싶지 않은 정치인이 있습니까? 온 국민이 나를 지지해주기 바라는 거는 정치인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사실 사람들이 더 많이 단결하고 힘을 합치려면은 그 단결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구심점이 확고해야 돼요. 뭐냐? 윤석열이 되게 넓은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싶으면은 그 사람들을 단결시킬 만한 자기 주장, 자기 정책, 자기 정치 노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강할수록 국민들 속에서 강한 파급력을 일으킬수록 더 넓은 단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의 행보는 뭐냐? 바로 간보기죠. 간보기. 국힘당에 입당할까 말까. 백넘버 2번을 달겠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 와전됐다 막 이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들어간다고 했다가 뭐 국힘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모임을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보수 인사들도 이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은 간보기 좀 제발 그만하고 빨리 링에 올라오라 막 이렇게 촉구하고, 김종인 국힘당 전 비대위원장도 국민에게 짜증만 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보여준 자기 정치 노선은 간보기 정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보수, 중도, 일부 진보까지 단결시킬 수가 있겠냐.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간보다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끝나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만큼 윤석열은 자기 정치가 없다는 소리도 되죠. 이거는 윤석열이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죠. 다시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강연하려고 찾아보니까 이준석이 출마 선언을 아주 멋있고 거창하게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는 다시는 진실과 정론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비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만 보면 거의 정의의 사도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는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구태 정치인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반대했죠.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거 국민의 80%가 찬성을 해요.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70%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의사들이 수술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의사들이 수술하는데 그 보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보조하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이거랑 뭐 다를 게 있어요? 뭐 간호사들이 환자가 주사 놓는 거 쳐다보면 부끄러워서 주사를 잘 못 놓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니, 반대를 할 거면은 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야지. 변명 수준이 이게 뭡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차별금지법 이것도 반대를 했죠.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당대표를 되고 나니까 입장을 바꿨습니다. 못하겠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금 차별금지법 이야기하면은 언론에서 이게 이상한 법인 것처럼 몰아가요. 이거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해고시켜도 괜찮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는 말자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는. 뭐 어떤 사람이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해가지고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든가 사내에서 뭐 큰 분란을 일으켰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어. 이걸 내가 알았어. 그 이유만으로 해고를 시켜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 국민 수준이 의식 수준이 낮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89%가 그런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인 겁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이준석이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반대를 한 거죠. 이거는 이준석의 사고방식이 옛날 사람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나라 89% 국민보다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한기호죠. 이준석이 요즘에 광주를 몇 차례 가가지고 다시는 광주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한 지 3일 만에 한기호를 사무총장으로 앉혔습니다. 이 한기호란 사람은 북한이 5.18을 크게 기념한다. 왜 기념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 북한군이 5.18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아니, 광주를 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쇼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빨리 이런 사람을 사무총장에 앉혀도 됩니까? 이것도 너무하죠. 그리고 이준석이 개인 비리도 막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 자격을 보면은 대학 졸업생이 안 되고 산업근무요원, 병역특례, 그러니까 군복무 중인 사람은 안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준석은 대학 졸업생의 산업근무요원 신분으로 여기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냐. 이런 것들이 자꾸 터지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준석이 나경원, 주호영이랑 다를 게 뭐냐. 기존에 그 부패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기득권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죠. 쉽게 말해서 이준석도 적폐랑 다를 게 없다. 이준석도 적폐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준석이 국힘당 대표가 되고 일주일이 안 걸렸습니다. 이게 오히려 나경원이나 주호영이 당대표일 때보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나경원이나 주호영이 비리가 터지고 쓰고 꼴통짓을 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려니 한다고요. 쟤네들 원래 그런 애들이지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준석은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 사람들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줬는데 이준석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국힘당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거랑 같은 거죠. 가장 다를 것 같은 사람을 뽑아줬는데 그 사람마저 저 모양이니까 가망이 없죠. 그래서 이준석이 몰락하면 그게 국힘당 무덤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제 적폐 세력, 정확히 말해보자면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이 정권을 탈환해보기 위해서 내민 패가 윤석열, 이준석이었죠. 근데 이 윤석열, 이준석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다. 이런 사람들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의 처지가 매우 취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달라진 척 쇼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거죠. 국힘당이나 이런 보수 적폐 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근본적인 전환 이런 거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필름 카메라를 만들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디지털 카메라 쓰지 않습니까? 물론 필름 카메라도 팔지만 어쨌든 사업을 더 확장하거나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해야 살아남겠죠. 그래야지 근본적인 혁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이나 CEO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그냥 젊은 사람을 내세워도 기존의 필름 카메라 생산을 고수하면 망하거나 예전보다는 회사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되는데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들이 궁지에 내몰린 거는 그들의 정책이 완전히 파산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책이고 더 이상 국민들 속에서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정책이 뭐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안보와 경제거든요. 근데 이 보수 세력들의 안보 정책은 뭡니까? 한미 동맹의 기초에서 반북 대결 정책을 펴는 거예요. 경제는 뭡니까? 미국과 일본이랑 잘 지내고 미국과 일본을 따라하는 미일 의존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이런 걸 바라지 않죠.
국힘당처럼 맨날 색깔론 이야기하고 빨갱이냐 중북좌파냐 이렇게 정치하는 거를 이제 지긋지긋해요. 먹히지도 않습니다. 국민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남북 협력으로 평화 번영 시대를 열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뭘 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힘당 보수 세력에게 근본적인 한계가 맞닥뜨리게 되는 건 거죠. 그런데서 이번에 4.7 재보궐선거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이 4.7 재보궐선거를 맡는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선거 전략이 뭐냐면 가만히 전략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국힘당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자꾸 실수를 하고 말만 하면 자꾸 반발에 부딪히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 일정표를 보면 일정이 없어요. 하는 게 없습니다. 회의를 하면 비공개로 해요. 근데 이게 먹힌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잖아요. 뭐냐, 국힘당이 가만히 있는 사이에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의 싸움을 부각시키면서 정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정부 여당에게 180석까지 몰아줬는데 자기가 임명한 윤석열 총장도 정리를 못하고 개혁을 못하냐 이렇게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 반사 이익을 국힘당이 본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은 가만히 있는 걸로도 지지율이 올라서 선거에서 이긴 건 거예요. 가만히 전략이었다. 그래서 또 살펴볼 만한 재밌는 게 오세훈이죠. 오세훈이 서울시장 된 후에 엄청 의기양양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뭐 박근혜 사면해달라고 막 주장하고 거의 문재인 대통령이랑 맞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대권 주자급이다, 거물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뻐기는 건 거죠.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에게 대항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어요, 오세훈이. 그게 뭐였냐? 첫째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자랑, 방역 정책에서 오세훈은 뭘 내밀었냐? 유흥업소 이런 거 영업 제한 풀어주겠다. 그 대신 자가진단 키트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냈죠. 이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욕먹었죠. 자가진단 키트 정확도가 20에서 40%밖에 안 됐어요. 그럴 거면은 동전 던지기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래서 이거는 실패했고, 또 오세훈이 추진했던 정책이 뭐냐면 부동산이죠. 오세훈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도 자기도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해서 무슨 정책을 펴니까? 국힘당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 추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이 마구마구 치솟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제 후퇴했죠. 규제 정책 발표하고.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오세훈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러다가 망하겠네. 나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오세훈도 태세 전환을 해서 가만히 전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 뭐 하는지 둘러 찾아보면 보도가 나왔겠죠. 근데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전략으로 돌아간 거죠. 이게 웃긴 게 선거에서 오세훈이 크게 이겼잖아요. 거의 20% 차로 이겼습니다. 이 정도면은 야, 내가 대세야 하면서 자기 정책을 막 추진해야 정상이잖아요. 가뜩이나 1년짜리 시장인데 1년 동안에 자기가 뒤집고 싶었던 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막 쏟아서 막 하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당장 내년에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막 모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행보는 가만히 있는 전략, 눈에 띄지 않는 전략을 펴고 있는 거죠. 왜입니까? 국힘당은 정책을 내놓는 족족 욕을 먹기 때문이에요. 국민 수준이랑 안 맞는 건 거죠. 친일, 친미, 보수 세력의 정치 노선 자체가 한미동맹, 반북대결 안보정책, 미일 의존 경제성장 정책이 국민이 싫어하는 노선이니까 국힘당이 내는 정책을 국민들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국힘당 입장에서 문제는 보궐선거에서는 그렇다 쳐도 이제 대선에서까지 가만히 전략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공격만으로 선거 치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윤석열이든 이준석이든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뭘 하겠다는 건지 뭔가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큰일 났다. 가만히 전략을 못 쓰겠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적폐 세력들이 당대표 선거를 할 때 너무 요란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즉 망했다는 거죠. 이준석이 뭘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뻔한 거죠. 보여주는 족족 망할 거다. 결국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자멸해 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폐들이 알아서 몰락할 테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언론 문제가 있잖아요. 쟤네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치의 선전국장 괴벨스도 뭐 거짓말을 잡고 하면 사람들이 진실로 믿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틀러가 초반에 지지율이 3% 이렇게밖에 안 됐다가 6년 만에 88%의 지지를 받아서 총통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전, 언론이란 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 하는 행태를 보세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정말 대단하죠. 코로나19 백신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초반에는 백신 왜 빨리 안 들어오냐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백신 부작용 어떻게 할 거냐면서 정부를 막 공격하잖아요. 아니, 애초에 정부가 백신 도입을 엄청나게 서두르지 않았던 거는 국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백신이 개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됐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중해야 할 때는 언론들이 뭐라 그래요? 빨리 들어오려고 난리를 치죠. 그 뒤에 이제 백신을 좀 믿을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백신을 수급하니까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백신 부작용이 있다고 막 공격하는 거죠. 청개구리도 아니고 뭡니까? 부동산도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막 성하더니 오세훈 때문에 오를 때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언론 보도도 가관이었죠. 원래 우리나라가 G7 국가는 아니에요. 주요 7개국은 안 들어가는데 근데 이번에 특별히 초청받아서 갔죠. 거기서 어땠습니까? 막 G7 나라들이 대한민국 방역 모범국이라고 막 치켜 세워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 한국이 높은 평가를 받았구나 라고 여기고 자랑할 만도 했어요. 근데 언론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면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판 보도를 해야겠는데 그래서 찾다가 한 게 이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넥타이를 안 맸다. 그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문제다. 대형 사고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넥타이를 꼭 매야 하는 자리였는데 까먹고 넥타이를 안 냈어. 그리고 나왔어. 그럼 처음에 안 매고 나왔다가도 나중에 매고 찍었겠죠.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이 넥타이 안 맨 게 대형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보세요. 이 뒤에 있는 사람도 넥타이 안 맨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EU 정상회의 의장이에요. 이렇게 안 맨 사람이 또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대형 사고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는 정말 악의적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KBS가 G7 주최 측에 문의를 했어요. 드레스 코드가 뭐였냐 이렇게. 답장이 왔죠. 드레스 코드 없다. 넥타이 매라고 요구한 적 없다. 이게 얼마나 쪽팔린 짓입니까? 이렇게 섣불리 비판 보도를 냈다가 욕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언론들이 어떻게 해요? G7 보도를 안 해버려요. 이 포털 화면이 G7을 한참 하는 도중이었는데 포털 사이트에 그 기사가 없어요. 대통령의 중요 외교 일정인데도. 대신 무슨 보도가 있습니까? 이준석이 따릉이 타고 국회에 첫 출근했다. 광주의 어떤 커피숍 사장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나서 외교를 하는 게 이준석이 첫 출근을 따릉이를 타고 하고 광주의 어떤 한 명 커피 가게 주인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더라는 것보다 덜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도대체? 이런 언론들의 행태를 예사로운 일로 넘기면 안 되죠. 언론들이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G7 보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포털 사이트 어느 한 구석에 아무도 잘 보지 않는 곳에 배치를 한다던가 포털 메인에도 배치를 해요. 언제?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보는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뭐 이럴 때는 문재인 정부 비판 기사나 적폐 세력을 띄워주는 보도를 메인에 걸고 새벽에는 문재인 정부 칭찬받을 만한 거 이런 거 메인에 걸고 이렇게 하면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공정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야 봐봐라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 자료를 갖고 변명거리를 만들어 두는 거죠. 이게 상당히 야비하고 또 치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담합 같은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선 내내 이럴 거 아니에요. 언론들이 없던 사실도 만들어서 보도하고 있는 판국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대선 전국 동안에. 과거에는 검찰이 적폐들의 앞장에 나섰었는데 지금은 검찰이 하도 견제를 많이 받아서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이 적폐의 주력 부대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언론들의 행패가 지금까지도 심했지만은 앞으로는 더욱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결국에 내년 대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대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승리를 해서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이 재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데서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민주개혁 세력의 재집권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판단이 되면은 잘못된 행동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촛불개혁을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 된다. 이런 건 뭐 괜찮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수 세력의 세가 심상치 않다. 보수 세력이 민심을 다 잡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클릭을 해야 된다. 뭐 경선 연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 현실도 그렇지 않다. 민심은 보수 세력의 파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지만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수 세력이 알아서 망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얌전히 있는 게 상책이다. 국힘당의 가만히 정책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먼저는 아까 말한 대로 보수 언론, 적폐 언론들이 총력을 기울일 거고 나치가 구수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민주개혁 세력이 자만하게 될 만한 요소도 많긴 해요. 예를 들면 국힘당이 약점이 많잖아요. 이번에 국힘당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막 질질 끌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뭐 결국 국힘당이 부동산 미리가 많죠.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힘당이 스스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질질 끌겠죠. 근데 이 질질 끄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언젠가 조사를 받을 거고 그러면 국힘당이 자기가 비리를 저질러 놓은 게 있으니까 국민 민심을 잃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부동산이 국힘당 아킬레스 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권익위 꼬투리를 잡아서 조사 결과를 부정할 수도 있고 애초에 권익위를 포섭해서 별 문제 없게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언론으로 덮으면 돼요. 4.7 재보궐선거만 봐도 그렇잖아요. 비리 의혹이 없어서 당선됐습니까?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만 의존해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민주개혁 세력이 자신의 것을 가져야 된다. 자신의 장점. 보수 세력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가 이기겠지. 이게 아니라 민주개혁 세력이 내세울 게 있어야죠. 지금 국민은 새 정치를 요구하잖아요. 이준석 바람 같은 걸 보더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개혁 세력도 새 정치를 내세워야 된다. 그럼 민주개혁 세력이 내세워야 할 새 정치는 뭐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분야는 바로 안보와 경제입니다. 경제야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나라들은 안보 이슈가 중요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뭐 캐나다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서 안보 이슈가 중요하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분단돼 있고 전쟁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안보가 한국 정치가 해결해야 될 중요 과제입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겪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안보가 한국 정치의 제1과제고 그 다음이 경제인 거죠. 그래서 민주개혁 세력은 안보와 경제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안보와 경제에서 한국 정치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 76년 동안 분단과 대결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안보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북한과 대결하는 정책. 경제도 미국과 일본에 의존한 성장 전략. 그래서 뭐 맨날 한미일 대 북중러 막 이런 구도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새정치는 어때야 합니까? 이걸 바꾸는 게 새정치죠. 분단과 대립을 끝내고 평화번영과 통일의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민주개혁 세력은 이미 대안을 보여줬어요. 어디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그래서 국민 반응도 얼마나 압도적이었습니까?
90%에 가까운 국민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줬어요. 이건 거의 기적적인 건 거죠. 매우 강력하게 지지한 거거든요. 아까 윤석열이 보수, 중도, 진보 할 것 없이 다 묶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평화번영이야말로 그걸 해낼 수 있는 강력한 구심인 겁니다. 남북 협력으로 안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협력으로 경제를 번영하고 이게 민주개혁 세력이 제시해야 할 길이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새정치의 중핵적 과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새정치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공정과 정의도 매우 중요한 기치고 촛불혁명에 부합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로 충분하냐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대한민국이 만약에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은 형국에 놓여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히 무의미하다, 뭐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헛것이나 다름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평화 번영을 실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오르면서 그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때 공정과 정의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 번영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도 판문점 선언을 합의하고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현이 안 됐죠. 2018년에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 후로 2019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화 번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교훈을 찾아야죠. 왜 안 됐지? 평화 번영이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지? 그 교훈이 뭡니까? 바로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평화 번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승인을 받아보려고 동문서주하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이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발하고 올해 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면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세가 한국 정치에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게 바로 자주의 원칙을 강하게 내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주냐? 아니면 미국의 승인에 의존할 것이냐? 이게 평화 번영을 실현하냐 아니면 좌절하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평화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정치, 자주 노선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보여준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자주에 기반해서 평화 번영을 실현하면 어떤 현실이 펼쳐지는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떤 현실이 펼쳐지겠냐. 일단은 말 그대로 평화를 실현하고 번영을 이루고 통일이 되겠죠. 이게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미래상인 겁니다. 그리고 친미, 친일, 보수적 폐세력은 괴멸되겠죠. 그리고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변하는 건 거예요. 이게 바로 촛불혁명의 전진이고 완수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촛불혁명으로만 보면은 지금 이미 세상은 변하고 있어야 돼요. 평화번영이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폐를 소멸하지 못하고 적폐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화번영, 자주에 기반한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게 촛불혁명을 전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추동력,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번영을 실현하면은 대한민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2018년만 봐도 한국과 북한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세계의 이슈가 한반도에 지목이 집중이 되고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나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줄을 서 있고 이랬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자주라는 원칙, 자주의 노선에 기반했을 때 평화번영을 실현할 수가 있고 자주에 기반한 평화번영을 실현하면은 한반도가 국민이 바라는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게 되고
그리고 적폐청산을 실현해서 촛불혁명이 전진되게 되고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리 민족은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자주에 기반한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 봅시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